괜찮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혹시 유찰되고 이 물건에 좀 권리 분석상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반토막까지 떨어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이때 이제 입찰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긴장을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삼천으로 경매하기 지훈 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찾아온 물건을 원장님께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보여드리고 괜찮으면 우리가 직접 낙찰도 한번 하러 인정도 가보고 할 텐데 기분이 지금 어때? 기분 매우 떨림.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혼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원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려보자. 오케이, 바로 물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원장님, 저희가 물건을 3개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2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조사해봤습니다. 이게 역세권이기도 하고 워낙 유동인구도 많아서 꽤 잘 나가는 물건이더라고요. 12월, 11월에도 매매, 월세, 전세까지 다 잘 나가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은 가격을 받았다면 좋은 수익률이 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는 걸로 보이고 요거 말고는 사실 특이사항이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공동임차인 2명이 되어 있고 한 날에 이렇게 전입 일자가 있는데 둘 다 대항력은 없지만 한 분이 이렇게 보증금이 미상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가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혹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좀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엄청나게 인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물건에 한해서 본다고 하면 대항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 말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설령 이 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입찰한 사람은 적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임차권은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이렇게 등기부 현황을 봤을 때도 저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임차권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혹시 등기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은 이제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부터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소멸되는 걸로 나와 있고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다 상속 등기를 포함해서 모두 다 소멸을 해요. 이렇게 다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 주의할 게 없는데 가끔 이제 세금 같은 게 압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좀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금 압류가 들어왔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때만 위험해지는 거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거나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보증금을 다 인수하는 걸 알고 지금 입찰하니까 한참 떨어진 가격에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처 예측하지 못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물건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가 없으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 사항이긴 한데 이게 500만 원이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권 안에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금액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에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 배당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임차인이 보증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그럼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쪽 하남지역 같으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전체 다 배당 받을 수 있어서 임차 보증금은 전액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포함해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게 보증금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 같아요. 만약에 그 보증금 미상이라고 된 경우에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으로 돼 있다 이런 때는 입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 어차피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대항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무시하고 입찰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임차인이 거액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져라,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입찰을 꺼려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냐? 결국은 달리 방법이 없고 현장에 나가야 돼.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당사자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게 확인이 여의치 않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 또는 확인된 내용이 좀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입찰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보증금 미상이지 않은 물건들도 많으니까 보증금이 미상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포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피스텔 같으면 구분 건물이니까 아까 임차권이나 등기부 기재 이외에도 대지 지분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네. 보니까 여기 지금 대지권이 비록 1.33.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정상적인 오피스텔이다. 구분 건물 앞으로 조사할 때 대지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위험성 여부 확인하고 네. 등기부상 인수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유치권 신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빼먹지 말고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그런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다.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가 생각한 적절한 낙찰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네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매매 시세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최근에 그 매매 시세와 임대 시세 이걸 잘 조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낙찰이 됐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마지막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다산 신도시는 뭐 GTX 호재도 있고 떠오르는 신도시로서 인구 밀도도 많고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49% 반토막까지 떨어졌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혹시 유찰되고 이 물건에 좀 권리 분석상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전세, 매매, 월세를 매물이랑 최근 거래 내역을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다른 아파트나 뭐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현 시세보다 싸게 산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임대 시세다. 앞에 그 사건도 구조가 똑같아요. 가치 분석은 매매 시세, 임대 시세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구분 건물이니까 대지권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요.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낙찰자한테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부상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유치권 같은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물건의 경우에는 반토막까지 떨어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유는 둘 중에 하나. 가치가 감정할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다든가 시세가 아니면 권리 분석. 왜 떨어졌을까? 자, 이 물건에도 역시 대지권이 있네요. 그죠? 네네. 두 번째 아까 임차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오고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대항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선순위란 얘기죠? 네. 이렇게 선순위일 때는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이 다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을 누가 떠안게 돼요? 낙찰자가 떠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네. 보증금이 1억 1,000인데 만약에 보증금 중 한 9천만 원만 배당을 받았다. 그럼 2천만 원 못 받은 거죠.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홍성모 씨라고 지금 있죠. 역시 임차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 홍성모 씨는 임차권 등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두 사람 아닌가요? 뭔가 전입 날짜가 똑같고 확정 일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은 거를 두 개가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물건이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고 홍성모 씨예요. 홍성모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제 보증을 받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거나 자기 돈으로 전세 자금을 주고 반환 보증을 받았거나 그랬을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홍성모 씨는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낼 권리를 누가 지금 움켜쥐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임차인이 둘이 아니고 임차인은 홍성모 씨인데 공사가 왜 나타나냐면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써가지고 그것을 다 보증을 쓴 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인이다. 보증금 양수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저희가 직접 진행했을 때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물건의 경우는 아까 최저가가 한 8,7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럼 한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9천만 원을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면은 선수인 임차인이 9천만 원을 다 배당 받아가죠. 그래서 2천만 원 못 받죠. 그렇게 되면 낙찰자가 추가로 2천만 원 더 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9천만 원을 쓰나 1억 1,000만 원을 쓰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선수인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써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싸게 받는다 하더라도 1억 1,000만
3천만 원 이하로 받을 수는 없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가 그러면 1억 1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세금에 관련된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만약에 1억 1천만 원에 낙찰을 해서 배당금 전액을 선순위 임차인이 가져갔을 때 세금 관련된 것도 남아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인수하게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 네. 지금 세무서에서 이렇게 지금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의 규모가 클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광주시 들어와 있죠. 요거는 재산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기 광주 세무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동화성 세무서. 이게 세무서에서는 세금의 규모가 클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입찰자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왜 긴장을 해야 되냐면 임차인이 선순위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세금의 그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가 빠를 때에는 조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그만큼 임차인이 받아갈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그만큼 받아간 돈이 줄어들면 나머지 못 받은 돈은 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조세 관련 일자는 여기 등기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압류 등기일자는 남아 있지만 조세 그 법정기일은 압류 등기일자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따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걸 내용을 알아보려면 법정기를 알려면 세금의 배당 요구서를 교부청구서라고 그래요. 결국은 경매법원에 가서 교부청구서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입찰할 사람들이 볼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물건은 항상 어느 정도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나는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가서 교부청구서 내용을 열람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막연히 조세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입찰했다가 나중에 결국 예상보다 큰 조세가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파악하고 결국 이제 낙찰대금 못 내고 미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도상으로는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불투명해서 사실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세무서가 들어가 있으면 세무서 세금 자체가 선순위 임차인보다 우선을 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 금액 자체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물건.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임차권 현황에 보면 임차권 등기자료가 나와 있어요. 낙찰을 받으면 지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인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자료 된 경우는 명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임차인이 이제 거주하지 않고 나가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간혹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등기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낙찰을 받는데 나 2년 더 살고 나갈 거야 이렇게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쓸 경우나 낙찰자가 또는 더 좋은 조건을 임대할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임대 매물을 맞추기에는 이게 조금 더 괜찮은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럼 이게 현장 조사 간다고 했을 때 관리비 같은 것 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관리비는 이제 관리사무소 가면 대부분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도 좀 잘 끝난 것 같아요. 뭐 잘 끝나? 이제 시작인데. 아니 너 이사 가봤어? 점검. 아니 한 번도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가긴 가야지. 가는데 그러면 권리 분석은 크게 이슈가 없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직접 이사를 가서 임장도 해보고 부동산 들려서 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임장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장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